저는 평양 모란봉악단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 앵콜을 받았던 그날, 저는 영광이 아닌 공포를 느꼈죠. 한 탈북 성악가가 목숨을 걸고 밝히는 북한 예술계의 충격적 실상. 원수님의 관심이 왜 죽음의 그림자였는지, 핵물리 연구원이었던 남편은 어떻게 위험을 직감했는지 그녀가 직접 증언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양 대극장 무대 위는 눈부신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제 몸을 감싼 반짝이는 무대 의상이 마치 꿈속 같았죠. 모란봉악단 성악가로 무대에 선다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었어요. 객석을 가득 메운 군중들의 환호성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제가 부르는 노래의 마지막 음이 공중에 흩어지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뒤흔들었어요. 제 볼은 상기되었고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객석 중앙,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던 김정은 원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시는 모습이 보였죠. 그분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손짓하셨어요. 앵콜 요청이었죠. 주변의 간부들도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며 앵콜, 앵콜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공연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단장님은 저에게 다시 무대 중앙으로 나가라고 손짓하셨죠. 저는 다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제 노래가 원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에 잠시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하려는데 문득 객석 한쪽에 앉아있는 남편 리명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핵물리 연구원이라 이런 공연에는 잘 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죠. 마치 며칠 밤낮을 세운 사람처럼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제 눈과 마주치자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으며 눈빛으로 저에게 경고하는 듯한 신호를 보냈어요. 위험하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원수님의 앵콜 요청이 더 이상 영광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얼음물이 제 심장에 쏟아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죠. 제 노래는 겉만 멀쩡할 뿐 속으로는 불안감에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흔들릴까봐 온몸에 힘을 줬죠. 공연이 끝나고 연습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남편의 창백한 얼굴과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아 마음이 심란했어요. 화려한 무대 의상을 벗고 평범한 연습복으로 갈아입는데 갑자기 연습실 문이 예고 없이 열렸죠.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리설주 동지였어요. 김정은 원수님의 부인이자 저의 친언니였죠. 그녀는 늘 그렇듯이 단아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는 미묘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연습실 안에는 저와 몇몇 동료들만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마치 저를 꿰뚫어 보려는 듯 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리설주 동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 얼어붙어 있었지만 저는 언니의 그 시선에서 묘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이내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조용히 연습실을 나갔죠. 그 짧은 순간 연습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짙은 라일락 향기가 감돌았어요. 언니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저는 숨을 헐떡였죠. 최고 권력자의 관심이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남편의 경고와 언니의 묘한 시선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제 머릿속은 온통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저의 삶에 드리워진 이 그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은 징조는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남편 리명철 동무의 그 말이 저의 귓가에 맴돌며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원수님의 관심이라는 말 속에는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죠.
김미양 동무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 이유가 고작 그런 것이었다니 저는 그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제 눈앞에는 방금까지도 환하게 웃으며 연습실을 누비던 김미양 동무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그 잔상이 사라지기도 전에 정치범 수용소라는 끔찍한 단어가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죠. 집안의 공기는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 듯 했어요. 아무리 따뜻하게 데워진 방이라도 제 심장 속의 냉기를 이길 수는 없었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면서 시간이 이토록 무섭게 흐르는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다가 멈칫하고는 그저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죠. 저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저의 가슴은 마치 얼음 조각이라도 얹어놓은 것처럼 무겁게 짓눌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침조차 삼키기 어려웠어요. 여보,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어깨를 가만히 잡아줄 뿐이었죠. 그의 손에서도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단장님의 명령을 다시 떠올렸어요. 제가 김미양 동무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영광이 아니었죠. 오히려 저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모란봉악단의 메인 가수가 된다는 것은 원수님의 눈에 더 잘 띄는 자리에 선다는 뜻이잖아요. 그 관심이 김미양 동무를 끌고 간 것이라면 저 역시 언제든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섬뜩한 생각이 제 뇌리를 스쳤어요. 그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방 천장의 희미한 등불이 제 불안한 마음을 더욱 적나라하게 비추는 것 같았죠. 눈을 감으면 김미양 동무의 얼굴이 보였다가 이내 싸늘하게 변하는 환영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죠. 저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렸지만 그 어떤 온기도 저를 감싸주지 못했어요. 마치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집어삼키려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연습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단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서 박세라 동무 정신 바싹 차려야지. 김미양 동무의 빈자리는 우리 학단의 큰 손실이지만 자네가 잘 해낼 것이라고 믿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격렬하기보다는 경고처럼 들렸어요. 단장님의 눈빛 속에는 김미양 동무의 갑작스러운 부재에 대한 당혹감과 이제 저에게 모든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뒤섞여 있었죠. 연습실 거울 속 제 얼굴은 이전과는 다르게 굳어 있었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죠. 피아노 건반 위로 손을 올렸지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제가 불렀던 노래 가사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조국을 위한 헌신, 원수님을 향한 충성, 이 모든 것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문처럼 느껴졌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고 목소리는 자꾸만 갈라졌죠. 저는 이제 제가 부르는 노래 한 소절, 제 몸짓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휩싸였어요. 무대 위에서 실수라도 할까봐, 아니면 누군가의 눈에 거슬릴까봐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었죠. 노래를 향한 순수한 열정은 더 이상 제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자리는 오직 공포와 생존을 위한 발버둥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단장님은 그날 저녁 제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시며 박동무 원수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겁니다요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고운 비단으로 곱게 싼 친필 편지 한 통과 제가 상상도 못해본 디자인의 무대 의상 스케치 도면이 여러 장 들어있었죠. 편지를 펼치자 붓글씨로 또렷하게 쓰인 김정은 원수님의 이름이 보였고 저를 칭찬하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라는 당부가 담겨 있었어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이런 특별한 관심은 저에게는 그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모란봉악단 연습실 건물 뒤편에 저만을 위한 개인 연습실이 마련되었어요.
새것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곳은 학단 내에서도 가장 좋은 설비들을 갖추고 있었죠. 밝은 조명 아래 뽀얀 먼지조차 없는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제 몸에 맞춰 재단된 화려한 비단 의상들이 옷걸이에 빼곡히 걸려 있었고요. 단장님은 매일 아침 저를 따로 불러 원수님의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것 같았죠. 원수님의 관심은 명예가 아니라 저를 꽁꽁 묶어버리는 쇠사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 집 앞에는 검은색 보이부 승용차가 상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잠깐 서 있다 가는 줄 알았는데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차창 안으로는 김철수라는 보이부 요원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그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지켜보는 듯 했죠. 저는 아침에 문을 열고 나설 때부터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 때조차도 그 차와 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죠. 어느 날 제가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김철수 요원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싸늘함이 느껴졌어요. 박동무, 잠시 저와 얘기 좀 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죠.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저를 보이부 차 뒷좌석으로 안내했고 차 안은 바깥보다 훨씬 더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낡은 가죽 시트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고요. 박동무, 동무의 가족관계에 대해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요. 김철수 요원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죠. 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그는 서류철을 뒤적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지더니 이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꺼냈어요. 동무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요. 리영수라고 하던데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요. 그의 질문은 마치 제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죠. 제 손바닥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애썼죠. 영수는 학업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요. 제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요. 제 목소리는 거짓말을 숨기려 할수록 더 가늘게 떨렸어요. 김철수 요원은 제 대답을 빤히 듣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제가 말하지 않은 진실을 꿰뚫어보는 듯 했죠. 그 순간 제 아들이 이미 탈북했다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은 오직 이제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 특별한 관심과 감시는 저를 서서히 조여오는 올감이었죠. 원수님께서 저를 향해 손을 뻗으셨을 때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제 몸이 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분의 손이 제 손등에 닿기 직전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을 살짝 뒤로 뺐어요.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것처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귀빈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달콤하고 진한 꽃향기가 가득했던 그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옆에 서 계시던 리설주 언니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제 얼굴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언니의 아름다운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무표정 속에서 어떤 경고를 읽어낼 수 있었죠. 제가 원수님의 호의를 무례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온몸을 옥죄어왔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고요. 면담은 어색한 침묵 속에 겨우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허둥지둥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귀빈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마치 뜨거운 사우나에서 얼음물 속으로 뛰어든 것처럼 몸이 덜덜 떨렸어요. 보이부 요원들의 시선이 제 뒤통수에 박히는 것만 같았죠.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방금 그 장면으로 가득했죠. 언니의 싸늘한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고요.
저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을 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남편 리명철 동지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죠.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창밖만 바라봤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저를 안방으로 이끌었어요. 그는 문을 닫고 제 앞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에 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죠. 여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혹시 오늘 있었던 일 때문일까요?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이미 한국에 가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영수가 한국에 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은 제게 영수로부터 온 편지라며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편지에는 영수가 어떻게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했는지, 그리고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제 손은 편지를 받아들고도 한참을 떨렸어요. 글씨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찢는 것 같았죠. 아들이 먼저 갔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저와 당신도 올 10월에 영수 뒤를 따라 탈북할 계획입니다. 브로커 박무계 동지와 이미 다 이야기해 놓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오늘 원수님과의 면담, 리설주 언니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이 마치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는 분명히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갈 거예요. 원수님의 관심은 곧 감시가 되고 언니의 눈빛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더 이상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죠. 아들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 그리고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어요.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는 살아야만 했어요. 아들을 만나러 가야만 했죠.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였어요.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제 몸은 땀으로 축축했죠. 언니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리설주 동지가 제 친언니라니요. 30년을 모르고 살았던 혈육이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 제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김미양 동무의 희생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말은 또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던지요. 집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남편 리명철 씨가 잠 못 이루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제가 문을 닫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먼저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살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방으로 이끌었어요. 침대에 앉아 언니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남편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특히 김미양 동무 이야기에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여보?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지만 제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는지 이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남편은 서류 뭉치에서 신의주 공연 출장증과 함께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어요. 쪽지에는 브로커 박무계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 종이 한 장으로 제가, 저희 가족이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희망과 동시에 거대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잘못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죠. 저희뿐만 아니라 언니에게도 엄청난 위험이 닥칠 게 분명했어요.
심장이 발광하듯 뛰어댔어요.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여보, 이거 정말 해도 괜찮겠소?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저와 똑같은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지는 없었죠. 그 아이가 남조선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언니의 희생과 김미양 동무의 안타까운 운명을 생각하면 더더욱 여기서 멈출 수 없었죠. 그 새벽 공기 속에서 저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브로커 박무계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손이 덜덜 떨렸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무계의 목소리는 무뚝뚝하고 건조했어요. 그는 언니가 말해준 대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모란봉악단 출장증. 그거면 돼요. 신의주에서 만날 날짜는 내가 정하겠소.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시오. 박무계는 마치 저를 시험하듯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고 그저 사업적인 말투였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며칠 뒤 박무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신의주 공연 출장증을 사용하는 날짜와 구체적인 만남 장소를 알려줬죠. 신의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제 심장은 끊임없이 불안에 떨고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서도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죠.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감정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대로 들키면 끝이라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죠. 신의주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언니가 알려준 대로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어요. 여관방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창문 밖으로는 낯선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죠.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저는 남편과 함께 여관을 나섰어요. 어둑어둑해진 골목길은 사람 그림자조차 드물었죠. 약속 장소인 낡은 창고 앞으로 다가가자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바로 브로커 박무계였죠. 그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턱짓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창고 안은 어둠침침했고 흙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자,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괜히 딴 생각하다가는 모두 죽는 거요. 박무계는 낮은 목소리로 위협하듯 말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살기가 느껴지는 듯 했죠. 저는 공포에 질려 남편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어요. 남편도 긴장한 듯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죠. 박무계는 저희에게 검은색 옷과 모자를 건네주었어요. 이거 입고 저쪽 차에 타시오.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요. 그의 명령에 저희는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제가 정말 탈북을 하고 있다니요.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제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울려 퍼졌어요. 차에 오르자 낯선 남자 2명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무표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웠죠. 차는 곧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국경을 향해 가는 길이었죠. 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불빛들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영수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모든 두려움을 억눌렀죠. 브로커 박무계는 저희를 뒤편 골목에 버려두고 사라졌어요. 추가 금액을 요구하며 저희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아버린 거죠. 이제 더는 물러설 곳도 기댈 곳도 없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저와 똑같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내 눈빛이 단단하게 바뀌더라고요. 여보, 우리 그냥 가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앞장설게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무작정 신의주역 뒤편을 가로질러 두만강 쪽으로 향했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아래 강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차가웠죠. 꽁꽁 얼어붙은 강물 위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는데 그마저도 저희의 불안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강가에 다다르자 풀숲에서 느껴지는 비릿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망설일 틈도 없이 남편이 먼저 발을 내디뎠죠. 얼음 위에 발을 딛는 순간 으스스한 소리와 함께 얼음이 얇게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여보, 괜찮아요. 제가 먼저 갈게요. 제 발자국만 따라와요.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저는 남편의 뒤를 바싹 따라갔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깨질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발밑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냉기가 신발을 뚫고 발가락 끝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마치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듯 아슬아슬한 기분이었어요. 강 한가운데쯤 다다르자 멀리서 순찰대의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죠. 순찰차가 강변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발을 헛디뎌 얼음물에 빠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남편은 제 손을 더 꽉 잡고는 풀숲 쪽으로 몸을 바싹 숨기라고 했어요. 저희는 얼음 위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고 숨을 죽였어요. 차가운 얼음 바닥이 제 볼을 스치는데 그 감각마저도 생생한 공포로 다가왔죠. 순찰차의 불빛이 저희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격렬하게 뛰었어요. 불빛이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에도 식은땀이 흥건하게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굳건했어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제는 거의 기어가는 듯한 자세로 조심스럽게 나아갔죠. 중국 땅이 가까워질수록 얼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강을 다 건너 풀숲에 몸을 숨겼을 때 저는 주저앉아 한동안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고는 괜찮다고 다독여 주었어요. 저희는 어둠 속에서 한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어요. 낯선 중국 땅의 공기는 북한과는 다른 냄새가 났어요.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인 알 수 없는 향기가 났죠. 저희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산속에서 들리는 짐승 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져 온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죠.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서 작은 마을의 불빛이 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마을로 내려갔죠.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한국말이 들리는 곳을 찾다가 우연히 작은 한인 교회를 발견했어요. 교회 문 앞에 서자 희미하게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잠시 후 인자해 보이는 김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희의 행색을 보고 단번에 탈북자라는 것을 알아차리신 듯 했어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따뜻하게 교회 안으로 맞아주셨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교회 마당에서 풍기는 흙냄새와 함께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쌌어요. 목사님은 저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일단 여기서 쉬세요.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볼게요. 목사님의 온화한 목소리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죠.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는 정말 안전하다는 희망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어요. 얼음장 같던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이곳에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저희는 목사님께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내내 목사님은 조용히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깊은 연민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곳이 잠시나마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지하실은 축축한 흙냄새로 가득했고요.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얼룩덜룩 피어 있었죠. 김 목사님이 소개해주신 리순옥 아주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죠. 저희는 리순옥 아주머니의 집 지하실에 숨어 지냈는데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위에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죠. 예, 공안 동지. 제가 지금 2명을 데리고 있어요. 남편은 핵물리 연구원이라는데 정보가 아주 많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발 아래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옆에 있던 남편 리명철 씨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요. 아주머니는 저희를 공안에 팔아넘기려 했던 거예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기운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갔어요. 저희가 믿었던 사람이 저희를 배신하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죠.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빛으로 말했어요. 나가야 한다고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저희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낡은 나무 바닥이 조금이라도 소리를 낼까봐 발끝에 힘을 주고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였죠. 지하실 문을 열기 전 저는 혹시 아주머니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다행히 위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문을 열고 저희는 밤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어둠 속을 얼마나 헤맸는지 모르겠어요. 발목까지 오는 진흙탕을 걷고 가시 덤불에 옷이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죠. 풀벌레 소리가 귀를 때렸고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는 리순옥 아주머니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한인교회를 찾아갔어요. 김 목사님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알려주셨던 곳이었죠. 새벽녘에 겨우 교회 문을 두드렸고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목사님은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셨죠. 따뜻한 찻잔을 잡으니 그제야 얼어붙었던 손이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젊은 목사님은 저희에게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해 주셨고 며칠 뒤 믿을 만한 브로커를 소개해 주셨어요. 브로커는 저희에게 복잡한 이동 경로를 설명해 주었죠. 중국에서 베트남을 경유해서 태국 방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시 한번 낯선 사람에게 저희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죠. 저희는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브로커와 함께 길을 나섰어요. 꼬박 이틀을 버스와 배를 갈아타며 이동했어요. 버스 안에서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국적인 풍경을 보면서도 혹시나 누가 저희를 의심할까봐 불안감에 시달렸죠. 베트남의 뜨거운 햇볕 아래 저는 목이 바싹 말랐지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태국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습하고 후텁지근한 공기가 숨을 막히게 했죠. 하지만 이곳이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라는 생각에 다시금 힘을 냈어요. 저희는 곧장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어요. 탈북 신청을 하고 나니 이제는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죠. 대사관 안에서 저희는 3개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소식이 올까? 하는 기대로 가득했지만 저녁이 되면 실망감만 쌓였죠.
대사관 직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혹시 저희를 부를까봐 귀를 쫑긋 세웠고요. 그 3개월은 마치 3년처럼 느껴졌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언제쯤 이 불안한 기다림이 끝날지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대사관 직원이 저희 이름을 불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흥건하게 맺혔죠. 직원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봉투 안에는 한국행 비행기표 2장이 들어있었죠. 저는 그 종이 2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끝으로 비행기표의 종이 질감을 느끼며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남편도 제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정말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 영수에게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제 온몸을 감쌌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흐느꼈어요.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신없이 버스를 타고 달려 도착한 곳은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낯선 공기, 낯선 소리들, 그리고 저를 맞아주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제 발 아래 닿는 한국 땅의 감촉이 너무 생생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이 땅이 바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의 땅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옆에서 남편도 제 손을 꼭 잡고는 아무 말 없이 하늘만 올려다보더라고요. 그 사람의 눈빛에도 저와 똑같은 감격과 서글픔이 함께 스며 있었죠. 공항에 도착해서는 관계자분들의 안내에 따라 여러 절차를 거쳤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간단한 조사를 받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오직 감사함 뿐이었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제가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통과 의례 같았죠. 공항을 벗어나서는 바로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말도 어색하고 문화도 많이 달라서 혼란스러웠지만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답니다. 하나원에서 지낸 지 벌써 한 달쯤 되었을 때였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영수와의 상봉이 이뤄지는 날이었죠. 영수가 먼저 한국에 와서 정착했으니 제가 얼마나 그 애를 보고 싶어 했겠어요. 상봉실 문이 열리고 까맣게 그을렸던 어린 아들의 얼굴 대신 늠름한 청년이 된 영수가 제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키도 저보다 훨씬 커져 있었고 말투도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듯 했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영수의 이름을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수도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기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온몸을 감싸 안는 것 같았답니다. 남편도 영수를 부둥켜 안고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저희 세 식구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비로소 제가 이 먼 길을 온 이유를 완성시켜주는 듯 했죠.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영수는 저희가 지낼 경기도의 작은 집을 미리 마련해 두었더라고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그 집으로 이사하는 날 영수가 저희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작은 주택이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거실과 깔끔하게 정돈된 방 2칸이 참 아늑하게 느껴졌죠. 영수는 저희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알려주었어요. 텔레비전 보는 법부터 은행 업무, 그리고 지하철 이용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바로 성악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졌죠. 남편 명철 씨는 예전부터 좋아했던 연구 관련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며 밤낮 없이 책을 들여다보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저는 제 탈북 스토리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수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죠.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하고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답니다.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큰 힘을 얻었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언니 리설주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언니와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올까요? 저는 영상의 마지막마다 통일을 향한 저의 염원을 담아 노래를 불렀어요. 언젠가 그 노래가 언니에게도 닿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언니, 저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노래하고 있어요. 언니도 부디 평안하기를 바라요.